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 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죠. 이 신임 대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합산해서 77.77%를 득표해서 박용진 후보를 제쳤는데요. 관심을 모은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 대표의 압승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대의원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한 친문 세력이 주류여서 득표율이 저조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표 대의원 투표에서도 72.0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후에 수락연설을 통해서 강한 여당을 천명했는데요. 관련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네, 한편 최고위원회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등 5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계파로 굳이 나누어 본다면 친문계인 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자, 김한 기자, 네.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정치는 결국엔 숫자가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로 보면 아까 77.77% 네. 말씀하셨지만 뭐 확실한 선택, 압도적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치적 힘이 분명히 있는 대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애초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룰을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저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룰과 상관없이 의미가 별로 룰하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토대는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이재명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어려운 말은 1년 7개월 뒤 총선 승리거든요. 이 총선 승리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고위원들 역시 뭐 친명계 4명 정도가 포진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특정 계파가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경선 내내 사당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위한 뭐 방탄지도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 시그널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지도부에 대한 평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언론이 편의상 뭐 친명계, 친문계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계파처럼 좀 엄밀한 구분인가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아마 하거든요. 이재명 의원도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친명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길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같이 경선하다가 이제 그거 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바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아하. 답이 있다고 봅니다. 바쁜 민주당. 네. 자, 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 우선 과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당내 갈등 얘기도 지금 수습하는 것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윤석열 정부 견제한다든지 협치 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향을 굳이 나눠 본다면은 당 통합에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는 인사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인사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지만 뭐 아하.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 뭐 이런 자리들을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특히나 여기서 이제 사무총장 누가 맡느냐 이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뭐 5선의 조정식 의원, 3선의 김경협, 윤관석, 윤우덕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조정식 의원을 지명을 하면 뭐 네. 무난하게 하면 뭐 이재명 대표와 좀 친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강한 여당으로
본인이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던 김경엽, 윤관석 의원 등을 인사를 하게 되면 뭐 탕평 인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공천권을 가시는 네. 거잖아요. 2년 이제 네. 임기니까 총선의 공천권 이게 가장 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왜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솔루션 네. 또 이 이제 총선에 담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이제 너무 정치가 격변이라 다들 잊으셨는데 세대 교체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리더십이 386 리더십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1년 7개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의 관심은 예를 들면 개파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 공천권, 그거는 뭐 아직 또 예측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준석 전 대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이었는데 대구에서 열린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에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하. 이 전 대표는 이날 시민들과 밝은 표정으로 사진 촬영에 임하거나 떡볶이를 먹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칠곡 지천 모처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당원과 지지자들과 만남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모습은 뭐 당원 당규를 정비하면서 새롭게 비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예측에서는 좀 벗어나는 이제 결정인데요. 일반적인 예측은 이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이제 기자를 뭐 10년 넘게 했지만 정치적으로 일반적인 수순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겁니다. 사퇴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그렇죠. 정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의총을 열고 말하자면 현행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원 당규를 비상 상황을 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꿔서 다시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순항할 수 있을지 어허. 뭐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 모집하는 모습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항상 이준석 대표의 말이나 네. 뭐 글 같은 데는 함의, 그러니까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좀 자유롭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보에도 뭐 본인은 뭐 그냥 특별한 뭐 정치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누군가의 지역구에 가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를 또 의미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당 혼란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커져가고 비교적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좀 서는 같은 시각을 띠는 그런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책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가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네. 책에 뭘 쓸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사실은 당 대표가 그 책을 쓴다라는 거는 네. 정말 아는 내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한테 공개가 안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지원 원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껏 미사일을 썼다면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게 표현을 어떤 하긴 영화 하더라고요. 개봉되기 막 몇 달 전부터 네. 예고편을 계속 때리는 것처럼 네. 지금 궁금증을 많이 지금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과연 어떤 내용 실릴지 주목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속보로 뜬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 반대에 대해서 다수의 뜻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던 것 같고 또 의총 뒤에 첫 얘기는 고치 질문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사퇴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아침자 보도에 따르면 뭐 대통령실에서도 권성동 의원 사퇴와 윤핵관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난리,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제 표현이 아니라 네. 그 유승민 의원이 쓴 그렇죠. 표현입니다. 예. 네. 이 난리 속에서도 지도부는 굳건하다. 권성동 의원이 사실 몇 번의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원내대표가 처음 됐을 때는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그렇죠. 비판했던 법안에 대한 합의 문제로 이제 실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됐고, 그리고 이제 연찬회
직후에 이제 음주 파문도 있었는데 먹은 거.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다. 이 자체가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우 아나운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은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 5년 뒤 설치입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어제 9월 중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전문가 또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종시에 이렇게 제2집무실 네.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세종시를 가보시면 아는데 여기서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다 붙어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네, 도시 구조가 딱 그래 돼 구조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국가 네. 균형 발전의 측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권력을 내려놓겠다라는 국민과 약속 이행, 그 다음에 이제 국정운영 여러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이 집무실 설치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네. 윤석열 정부 포함이 됐던 내용입니다. 혹시 추석 민심 의식에서 부랴부랴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어허.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과 이번 논의 과정이 전혀 달라요. 그거는 순식간에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이전을 할 때 일단 연구 용역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대통령실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기술적으로 기능과 규모, 위치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는 이 과정을 싹 빼고 진행을 했으니까 그때랑 이게 뭔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지금 5년 후 완공인데 아하. 발표한 거에 또 다른 정책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과 비판이 나오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7년 5년 후 완공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갈 일 없네요. 예, 지금 2025년 착공 네. 예정이고 2027년 준공 목표니까 현실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음 대통령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뭐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누가 사용하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예, 뭐 계속 얘기는 시점에 대한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지금 네. 추석 전에 비서관급 참모진 한 10여 명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또 김대기 실장은 수식 개편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식 개편을 뭐 시계 세게 합니까? 이게 취임 100일을 맞았을 때 네. 대통령실에 대한 좀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에 이제 쇄신이 아니라 보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이제 쇄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제 수시로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수시 개편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상황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잘 안 보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고 앞서 한덕수 총리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방향 제시를 하는데 실패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한 좀 반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패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이 유력하게 지금 개편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새 최근에 있었던 인사개입 네. 논란, 부안 사고 이런 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외부에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사람이 공공연히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거는 기강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고요. 네. 그 부분에서 뭐 이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조금 미적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YTN 아나운서 김한 기자였습니다.